감사합니다. 오늘 한국부동산학회 저는 처음 참석했는데요. 이게 또 많은 선배님,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주택거품과 분양가 상한제의 관계에 관한 어떤 이론적 검토인데요. 오늘 발표 준비하면서 제 이성태 이사장님께서 발표를 한 10분 내로 반드시 끝내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가능한 한 빨리 계략적으로 개요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거랑 같이 분양가 상한제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검토를 해본 논문입니다. 작년에 분양가 상한제를 부터해서 민간택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서 적용이 됐는데요. 상당히 이제 기대도 있지만은 우려 속에서 정책이 시행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격 통제 전략이니까 가격 통제 정책이 어떤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가 이제 경제학계에서 이미 원론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시행된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것은 그 배경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단순히 소비재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가격 통제 전략하고는 좀 다르게 자산 시장에 적용된 것이고 또 자산 시장의 특성상 거품이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거품이라는 것은 그 경제의 그 정상적인 균형 상태의 가격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 가격이고 균형에서 벗어난 그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일종의 그 가격 통제 전략도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이해 속에서 이것이 시행됐다고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런 거품이 있거나 아니면 거품의 위험성이 있는 자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정말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어떤 그 정립이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봐가지고요. 그것을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고찰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논문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거품의 가능성이나 만약에 피해가 있다는 걸 경감시키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것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논문에서 취하고 있는 방법론은 어떤 하나의 경제학적 모형을 이제 만들거나 어떤 실전 분석을 한 것은 아니고요. 특히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주택 그 거품이 동반됐었기 때문에 주택 거품에 대한 논문들이 그 이후로 이제 사실 폭발적으로 많이 이제 등장했었죠. 그래서 그 논문들에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 거품에 대한 주택 거품에 대한 성질이나 그 원인들을 이론적으로 이제 재고찰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분양가 상한제의 특징을 검토해보고 그것을 연결 지었을 때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어떤 특정한 모형이 아니면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는 먼저 주택 거품이라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그 문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언론이나 여러 이제 보고서에 보면은 가끔씩 이제 급격하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나 아니면 주택 가격이 높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주택 거품이라는 용어랑 이제 혼동되고 있는 경향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택 그 거품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형태의 균형에서 이탈 현상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딸기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적성이 안 좋아서 2배, 3배가 올랐다고 해서 딸기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듯이 그것이 단순히 가격 상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근본적인 가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어떤 특정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사전적으로는 그런 그 근본 가치에서 시장 가격이 벗어나는 현상을 의미하지만 그것을 사실 정책적인 함의를 정책의 어떤 실효성과 대조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전적 정의 이상으로 그 주택 거품의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엄밀하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요.
아마 교수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이분들의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거나 아니면 임대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현재의 사용 가치가 있고, 그것은 미래에 예상되는 그 사용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미래에 예상되는 사용 가치가 자본이득의 형태로서 주택 가격을 사실상 결정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미래에 대한 그 미래의 사용 가치를 사람들이 현재 시점에서 아주 정확하고 불편향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때 그 주택 거품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미래 가치, 어떤 주택의 정확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할 때 많이 참조하는 정보 중에 하나가 사실 주택 가격의 변동,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과거로부터의 경험으로 유추해서 이제 미래에 투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기대를 형성할 때 어떤 특정한 다른 어떤 시장 변화, 예를 들면 이자율의 급격한 하락이라든지 신용 제약의 변화라든지 하는 것과 맞물렸을 때 사람들의 기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여기서는 그 가격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 변화에 의해서 변동한 기대가 다시 시장을 일으키는 효과, 그것은 다시 또 가격 상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대의 상승과 가격 상승이 서로 상호간의 되먹임을 일으킴으로써 그것이 시장의 가격을 사실 원래 그 시장에서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받아야 될 가격보다 훨씬 더 고평가가 되도록 동적으로 그 상호작용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 거품의 본질이라는 것은 주택 가격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기대 변화가 다시 시장의 수요 충격으로 다가와서 다시 시장 가격의 변동을 일으키는 것에 상호작용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러 논문들에서 봤을 때요.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수요 주도적 현상이고요. 이런 상호작용성을 이해한 상태에서라면은 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논문들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주택 공급 탄력성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요가 결과적으로 이런 주택 거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상호작용을 통한 것이라면은 가격의 변화라는 것은 수요의 변화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급의 탄력성 역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수요 충격에도 공급 탄력성이 낮으냐 높으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주택 시장이 거품의 위험성이 얼마만큼 더 취약한지의 정도가 이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에드워드 글레이저랑 교포가 쓴 논문에서 이제 사용을 해서 그래프를 이제 가져온 것인데요. 위에 보면 이제 탄력적인 경우,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가 지금 빨간 그 선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근데 만약에 수요 충격이 있으면은 수요가 이 북쪽으로 이동을 하다 하더라도 가격 상승하는 그 폭이, 가격 상승의 폭이 아래쪽의 주택 시장에서 공급 탄력성은 훨씬 더 비탄력적인 경우에 비해서 수요 충격 자체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의 변화가 단합폭이 훨씬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균형점에서 그 이사로는 그 주택 공급선이 이제 비탄력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주택 공급이 비가역적이라,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있는 주택을 부실 수는 없으니까 하방으로는 이제 비가역적으로 표현했고 더 추가적인 주택을 이제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 주택 공급의 탄력성을 결정한다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최초의 수요 충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주택 가격으로 반영되는 정도가 주택 시장의 공급 탄력성에 의해서 달라진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다시 기대에 미치는 효과 역시도 공급 탄력성에 의해서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얼마만큼 주택 거품에 취약한지가 공급 탄력성에 의해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논문 결과들의 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성과 주택 거품의 원인과 이 주택 공급 탄력성의 역할을 기반으로 해서 분양가 상한제의 의미를 간단하게 이제 재짚어 보면은 제가 이제 생각한 분양가 상한제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세 가지만 꼽아놓은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자산 시장에서 가격 통제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에서의 그 가격 통제 소비재 시장에서의 가격 통제 전략은 수요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데, 왜냐하면 수요라는 것이 소비재 시장에서는 그 물건의 사용 가치, 소용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자산 시장에서는 이 자산의 수요가 결국엔 그 자산의 미래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으로 인한 시장 가격의 미래 시장 가격의 변화가 야기되는 경우 현 시점에서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책이. 그래서 수요 충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그 정책이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것이 지역 주택 시장 전체라고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시장 전체에 대한 적용되는 그 가격 통제 전략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에만 적용되는 가격 통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분양 시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장 의도하는 그 재화 시장 전체의 가격을 통제하는 전략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시장 공급 탄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분양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공급자들의 인센티브 구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단에서의 그래프를 응용해서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실시되는 경우에 그 공급 곡선이 어떻게 변할지를 이제 예상해서 그래프를 그린 것인데요. 위에 좌상단 그리고 우상단을 보면은 정상적인 시장에서 이런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없었을 때의 그 시장 상황을 이제 그려놓은 것이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행됐다고 쳤을 때 그 공급 곡선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이제 아래 두 그래프가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어떤 특정한 구간 이후로는 그 공급량이 이제 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상으로는 그 공급자가 이익을 수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공급을 더 늘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비탄력적인 이제 공급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래프가 바뀌면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수요 충격에도 더 그 시장에 사실은 버블의 위험이 더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정상적인 상태였다면은 수요 충격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서 공급 탄력성이 훼손된 이후라면은 그 수요 충격이 그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반영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순히 이렇게 구조적으로 주택 공급 탄력성의 문제로 인해서 주택 거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자체로 수요 충격이 될 수 있다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그 주택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고, 그리고 그 말은 앞으로 그 지역에서 주택의 수요가 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대부분 앞으로는 수요가 늘 것이라고 예상하는 지역에서 저런 식으로 공급 그래프가 바뀌게 되면은 그 말은 즉슨 미래에는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말이 되니까 현 시점에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더 그 미래 자본소득이 기대 자본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현 시점에서 수요를 늘리는 식으로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효과가 두 가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는 주택 시장이 공탄력성이 훼손됨으로써 주택 거품의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 더 취약해졌다. 하나는 그 자체로 주택의 시장에서 수요 충격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 수요 충격만으로 거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잠재적으로 거품으로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수요 충격을 이제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 정책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이 의도했던 거랑 정반대의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것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거품을 일으키거나 취약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분이 되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기대 자본소득의 상승과 그로 인한 수요 충격이고, 그것이 실제로 관찰되는지에 대해서 그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 이후로 3개월 동안 이전의 시장 변화 추이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이거 자체는 이제 실증 분석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간단하게 이제 통계만 살펴본 것인데,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은 수요가 이 분양가 상한제 발표로 인해서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가격 상승폭이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도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특정 지역에 적용된다고 하면은 그 지역의 가격 변화가 더 큰 폭으로 이제 변할 것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대 자본소득이 올라가니까 전세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변화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갭이 더 빠른 속도로 변할 것이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이제 관찰을 통해서 기대 자본소득이 정말로 변했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예상된 변화가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이제 변화상이고요. 월 평균 변화 추이가 그 파란색이고요.
주황색은 이제 정책 발표 이후에 이제 서울시장에서 서울의 그 아파트 시장에서 월 평균 변화 추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간단하게 나타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완만하게 이제 하는 추세에 있었다면은 그 이후로 갑자기 상승세로 바뀌었고 더 예시가 두드러지게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이런 변화상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 매매가율을 통해서 역시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훨씬 더 빨리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역시 거기서 급격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시장 그 설문조사를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한 설문조사를 한 KB 부동산 매매 이제 전망 지수인데요. 100보다 낮으면 이제 부정적이고 100보다 높으면 긍정적인 것인데 이 전까지는 다 부정적이었다가 부동산 상한제 발표가 진행됨에 따라 갖고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그 설문 답변이 이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서울대학교 부동산학과 차승우 교수입니다. 여기 홍주희 교수님 연구하신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또 저도 개인적으로 경제학을 전공해서 이 주제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 버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도 이쪽에 연구를 계속 써왔으니까 특히 주택 가격 거품 버블에 대해서는 저도 몇 편의 논문을 썼고 저도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제가 흥미있게 한 두세 번 읽어봤고 그래서 정말 제가 쓰고 싶은 논문이었는데 어떻게 썼을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쓰려고 하는데 우선 저기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그 버블에 대한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토론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블의 역사는 아마 1630년대에 네덜란드의 풀립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고요. 그 유명한 그러니까 1720년대 사우스시라는 공간에 영국의 로버트 헤일리라는 사람이 이제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남미 대륙의 이제 자원을 이제 그런 개발하겠다고 이제 해서 그 128파운드 가지고 주가가 그해 말에 약 1000파운드가 올라가는.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겁니다. 아이작 뉴턴도 이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뭔가 하면 당대 그 최고의 그 천재 아이작 뉴턴도 별들의 움직임과 그런 것은 거리를 계산하고 대처할 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의 인간의 그 감기는 내가 못났다라고 해서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그 논문의 평가는 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제와 관련돼서 등을 이슈가 되기 때문에 총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 교수님이 쓰신 내용에 대해서 특히 분양가 상한제의 그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우선 그 초기에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은 연구 모델이 뭘까라고 이제 했는데 보니까 이 교수님께서 이제 이론적 분석에 의해서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이 논문을 썼을까 살펴봐도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론을 부동산 버블에 관련된 이론을 이용한 논문들을 외운 논문들을 제가 보니까 몇 편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싹 빼고 지금 제가 보기엔 그렇게 느꼈어도 뭔가 하면 버블에 대해서 나타난 버블의 정의가 뭐냐, 버블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재적 가치죠. 버블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고 버블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나타난다 하는 그 가정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논문에 키워드는 바로 뭔가 하면은 버블인데 그 버블이 학문적으로 뭐다라고 이렇게 좀 그냥 정상적인 균형에서 이탈된 것이다 하는데 그럼 정상적인 균형이란 게 뭐냐? 그거에 대한 좀 학문적 정의가 철험들이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벗어난 게 버블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완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보니까 지금 이제 그 기존에 IMP 글로벌 그 금융상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논문들을 가져와서 준비했는데 저는 느끼기를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 이것은 개념 분석이 아니고 그냥 그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좀 아마 설명해 놓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뒤에 가면 아까 같이 이 실정 아까 했습니다.
국민행위라든지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니까 약간 좀 혼란스럽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좀 정의가 전혀 못하 있으면서 우리가 저는 주로 실증 모습을 많이 합니다. 실증 모습을 하는데 이 정상적인 균형에서는 정상적인 균형이 뭐다라고 한 것이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이 아까 이제 설명하면서 뭔가를 좀 관심을 갖고 이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뭐 기술적 검토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마 주식시장에서 주식 평가를 할 적에 아마 그런 분석 정도로 제가 접근하지 않는가 생각되고요. 그래서 연구자의 분석에서 우선 연구 대상 지역을 서울, 포함 25개 법원로 보는가 하고 이게 지금 뭔가 법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정상인 균형 가격에서 이탈된 것이 무슨 다 법원이라고 볼 수 있느냐 라고 법에서 좀 정의가 있었는데 거기 기준도 없이 지금 이제 쭉 되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법으로 본다면은 그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제 제시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나타난 균형 가격에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법으로 다 볼 것이냐 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려면은 어떻습니까? 올라갔다 법원에서 언제는 꺼지면 다시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IMF 때 우리가 부분 가격 폭락이 했으면 그건 법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전체적인 경기의 상태가 나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아까 같이 그런 건 왜죠? 미래의 기대 자본에 대한 기대 이익에 대해서 가대로에서 이제 그것이 보완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서 명확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완성시키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법원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법원에 대한 이 대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법원이다. 그 법원 기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분야과 상한제를 적용을 해보니까 어떻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연구자께서는 정상인 균형 가격에서 이탈된 걸 지금 법을 놓고 그걸 갖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학자 간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정했을 때 법을 인정했을 때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법원이다. 그 기간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정해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긍정적 효과와 부정 효과를 우리가 내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완해 주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될 거라 생각하고 대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진짜인 부정적 시각은 특정한 필로도 저는 공유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정부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뭐 일반적인 경제 원론성이 다 나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보완해 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 순서에 의하면은 2시 20분에 시작해서 3시에 마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시간이 3시 25분입니다. 시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핵심만 가능하면은 이렇게 해주시고 학회 홈페이지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의대학교 강준규 교수님 그러면은 한국지식재단의 윤정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상에서 나와 있듯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실제 이 시작 메커니즘에 맡겼을 때는 자원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형태로서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의 이 제목에서는 실제 주택거품과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에 가서 이렇게 보면 실질적인 구체적인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를 못했습니다. 논문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걸 갖다가 명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작은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용어의 사용에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28페이지에서 나와 있는 내용에서도 뭐 소비재가 아닌 자산이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은 내부 소비재로서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내부 소비재로서의 자산에 대한 가격 통제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또 직접 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 시장의 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통제를 하고자 하나 그것이 뭔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주택법이라든가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이런 데에서도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양가 규정이라든지 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표현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본소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은 자본소득이라 하면 안 되고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 보더라도 자본이득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본소득이라고 해서 자기가 소유한 자산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죠.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대라든가 이자 소득을 가져왔을 때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본이득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격 상승, 즉 값의 이 변화, 권리 양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가져오는 그런 이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본소득이라고 하기보다는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발표하실 때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하는 지역이 분양가 수요가 급격히 예상되는 지역에 실시한다 그랬지만 실제 우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이러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63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전 지역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전국적으로는 33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보면은 이 주택 청약률이 보통 5분의 1을 초과하였거나 이게 과거의 일이죠. 예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초과했거나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같은 경우는 10대 1을 초과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곳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도지사가 그런 걸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이런 법들을 기존에서 본다면 이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 지역에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0쪽에 갔을 때도 주택거품의 특성에서도 이 첫째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은 사용 가치 대비 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 주택 거품이 생기는 경우. 자, 이것은 지금 제목에서도 분양가 이 상한제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분양 시점이잖아요. 분양 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 가치가 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보유 단계에서 사용 가치가 반영되는 것이지 이 분양 시점, 즉 취득 시점에서는 분양 이 사용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취득 단계와 이 보유 단계를 구분해서 언급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쪽에 갔을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챕터 3 바로 위에 보시면 주택 거품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는 정책 제도를 고려하는 예로서 LTV라든가 DTI를 비율을 갖다가 규제하는 그런 거시적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6.14 대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고요. 이것은 오히려 수요 억제책입니다. 수요 억제책이 뭡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즉 주택시장 안정과 그 다음에 주거 안정,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이런 걸 가져오기 위한 목적인데 이렇게 수요 억제책을 펼치는 것은 이 분양가 상한제의 부분하고 이게 매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LTV 비율이나 DTI 비율에 대한 OR을 썼다는 거죠. AND를 써야 되는데 DTI나 LTV 이걸 동시에 적용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동시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 DTI와 DSR도 지금 발표가 돼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AND로 적용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갔을 때 보시면은 본문의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첫째,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거품에 대한 통제 정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로 인한 피해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제목과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자가 발표하고자 했던 연구의 주된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 둘째 보시면 주택 거품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그러면 이 제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거품 가격이 주택 거품이 있는 지역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거품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기대 자본 소득 상승에 따른 증가를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매매 가격 변동 추세 상승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제목과 논리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연구자분께서도 저도 뭐 논문 써보면 실제적으로 의도하는 쪽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목과 그래도 이 결론 부분에서라도 어느 정도 매치를 시켜주셨으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좀 신뢰도가 제고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경 교수님 모시죠. 강남대학교 윤주선 교수님. 학령대학 학령대학 전해준 전혜정 교수님, 상명대학교. 제가 맨 마지막에서 별로 준비를 안 했는데 네, 좀 땡겨졌습니다. 일단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거품과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연구는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연구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몇 가지 좀 더 좋게 논문이 좀 더 디벨롭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코멘트를 드린다면, 그 연구자께서도 이제 그 글에 밝히셨어요. 상기 연구는 연구자가 밝혔듯이 실증 분석이나 이론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의 의의를 해석하고 정책 전후의 시장 변화를 분석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약간 정책 서평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카데믹하게 접근하는 연구 논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회 현상을 객관화하고 일반화하는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목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연구가 보통 이제 주택 거품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얘기하셔서 일단 현재의 미시적 공간단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 주택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실증 분석을 통해서 간단하게라도 밝혀내는 작업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초적인 초보적인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정도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하고 이제 주택 거품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연구 논문이 그 학술적인 연구 논문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주택 거품 버블이 끼어 있는지 안 끼어 있는지, 또 우리가 버블을 경제학적 행위에서 일레이셔널,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튀어나가는 정도를 뭐 상태 공간 모형이라든지 심플한 모형을 써서 주택 버블의 정도를 한번 측정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하고 연결이 되면 그 분양가 상한제가 현재 그것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이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제 근데 또 결론에 보면 현재 논문 단지 주택 거품에 대해 설명한 후에 결론 부분에 주택 거품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상당한 손실과 더불어 오히려 주택 거품을 촉발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했다 해서 이 중간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 부분은 정확성이 맞게 주제가 진행되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 버블이 있냐 없냐에 대한 게 있었는데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매매가 비율도 하나의 그걸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부동산 분야에서 전세 매매가 비율을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 매매가 비율 같은 경우는 이게 분모와 분자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탄력도도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매매가 비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트렌드라든지 사이클을 분해해가지고 이게 정상에서 튀어가는 부분 정도의 그 어떤 그 움직임의 폭을 가지고 전세 매매가 비율을 얘기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매매가가 올라가서 뭐 전세 매매가가 바뀌었다, 전세가가 올라가서 전세가가 바뀌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이 비율 레시오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얘기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록에 보면 그 키워드에서 정책 분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정책 분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정책 분석이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항상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이제 굉장히 정교하고 좀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양가 시장 상한제가 실제로 발표되고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이러한 시점에서 어떤 정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뭐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정책의 판단 효과를 그 정책이 시장에 샥을 얼만큼 주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후 차후에 한번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연구의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고 주택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역별, 공간별로만 판단해도 좋은 연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정부 정책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그걸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LH 장인석 센터장님.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LH도 못 나가겠습니다. 신한대학교의 김성욱 교수. 돌아와 주시죠. 예, 그 신한대학교 김승욱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뭐 이 주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 흥미있게 많이 봤는데요. 일단 딱 보고 이제 느낀 게 우리 홍정희 교수님이 이제 전통적인 그 합리적 기대 가설을 신봉하시는 분이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쓰고 싶은 비판을 다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이게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다 보니까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가 그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미래에 대한 기대를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데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그거를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잘 시장의 근본 가치를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장의 그 가격이 근본 가치보다 너무 많이 올랐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를 줄여가지고 수요 곡선이 그렇죠 하향하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 같은 경우도 근본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많이 그 시장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빨리 팔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고 이렇게 믿는 분들이 이제 전통적인 합리적 기대 가설을 믿는 이제 주류 경제학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럼 과연 그럼 현실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최찬수 교수님도 논문도 제가 많이 받고 저도 많이 검증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제까지 제가 연구한 결과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실제로 가격이 오를 때 과연 근본 가치보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올랐으니까 더 올라서 계속 가지고 있겠다 뭐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많고 그 다음에 수요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오를 때 더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그만 사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더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만약에 그럼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이제 적응적 가설인데 실제로는 적응적 가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약에 행동한다면 그래서 이제 비공이 됐던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 내지 균형이라는 게 잘 성립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추진하는 사람들이 결국 국토 공무원들인데 그 사람들도 저희랑 이제 같이 이제 고시 공부할 때 다 경제학 원론 다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과연 경제학 원론을 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겠냐? 조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보통 신규 아파트가 가격이 이제 오른단 말이에요. 오르면은 보통 신규 아파트는 기존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입지가 더 떨어진 데서 해요. 그 대신에 시설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면세적으로 하면 나보다 기존 아파트가 전철역에서 이렇게 가까운데 나보다 더 전철역에서 떨어지고 더 입지도 안 좋은데 단지 얘가 새로 지었다는 말 이후로 우리 아파트가 더 비싸단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는 적어도 이 아파트보다 입지가 더 좋고 이러니까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그런 연쇄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실제로 기존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많이 뛴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급이라는 얘기도 정의를 했을 때 표준적인 경제학에서 공급이라는 거를 항상 생산과 좀 거의 동일하게 봐가지고 신규로 만드는 것만을 공급으로 보는데 경제학적인 엄밀함을 위해 공급은 판다는 겁니다. 판다는 게 공급인데 그 판다는 게 우리가 재고주택을까지도 다 공급이라고 고려한다면 과연 가격이 오를 때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에 따르지 않고 적응적 기대에 따른다면 가격이 오른다고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안 팔려고 할 겁니다. 지금 팔아봤자 나중에 더 오른 다음에 내가 그런 집 살려면 이제 못 사거든. 흔히 얘기해서 지금 강남에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이 팔면 영원히 다시는 이제 강남에 진입하지 못한다 그래 보면 공급이 줄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표준적으로 얘기하는 경제학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원래 표준적인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늘어야 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움직임이 과연 이제 표준적인 경제학에서 따르는 그런 공급 코스를 따르느냐의 문제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품 얘기도 좀 말씀드렸는데 거품을 측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건데 우리가 타임머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품이 꼈는지 안 꼈는지는 우리가 지나간 다음에 사후적으로 그게 이제 거품이었다고 이제 지나간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거니 현재 시점에서 거품이 있다가 얼마 있는지는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이 없는 이상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논란은 계속 뭐 되지만은 결론은 안 난다는 주제인데,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합리적인 기대를 믿는 전통적인 경제학에 대항해서 요즘 최근에 행동주의 경제학이라든지 행태주의 경제학에서 인간이 꼭 합리적으로 기대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흔히 얘기해서 비이성적으로 좀 행동할 때도 좀 있다는 게 주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 내에서는 꽤 그래도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까지 좀 받아들여가지고 좀 보완을 하고 이러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좀 표준적인 경제학과 또 부동산학의 또 차별점도 좀 이런 점에서 좀 있지 않을까. 부동산학이란 게 일반 소비재를 다루는 게 아니고 영속성이라든지 부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화를 다루는 거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행태도 좀 일반적인 표준적인 경제학에서 보이는 행태와 좀 다른 점이 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한다면 부동산학의 어떤 아이덴티티라든지 학문적 정체성을 좀 확립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청진대학교 성경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제 주택 거품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보면 이론적 부분과 이제 선행 연구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뭐 학자들한테 배경 지식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이 논문 내용에 너무나 많은 연구 주제들이 있고 그걸 검증해야지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객관성을 담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그래프 결과 해석의 비약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불확실한 용어들 많은데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하면서, 아까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 경우가 아닌가. 읽다 보면 끝에 가면 내용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그런 부분에서도 있고요. 아까 여기 보시면 이제 결론 바로 전에 정책 발표 이후 미래 주택 가격 변화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의문이 있는 게, 가격이 분양가 상한제 전과 후에 차이가 있다고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만 가격이 변한 거냐? 가격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에 대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이런 비약적인 것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세가율은 좀 위험한 생각인데, 여기 보면 이제 전세가율이 이제 매매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제가 선행 연구 볼 때는 전세가율에 영향을 미치고 전세가율이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지 않는 정보들이 안에 좀 있고, 그 다음에 통계 적용했을 때도 자의적인 해석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검증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죠. 자, 그다음 한국대학교 박문수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 박문수라고 합니다. 논문의 일반성과 창의성이 두 개가 같이 병행돼야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91년 이제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석사학위 준비를 할 때 공시지가 제도에 대한 부분이 전체 논문의 한 반 정도를 차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후에
2009년에 레딩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한 15명 중에 5명 정도가 이 버블에 대한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글로벌 위기가 오고 나니까 이 거품 붕괴가 어떤 현상들인가를 연구하기 위한 학자들의 흐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 발표를 토론자로서 어떤 요청을 받고 읽어보면서 굉장히 왜냐하면 동료들이 같이 한 5명이 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돌아올 때 정도 돼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그것은 시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그냥 느낌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피크 시점이 지나고 있어서 이 연구가 시사성을 굉장히 띠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품이라든지 또 탄력성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상한제가 거품이 생기고 이러면은 상한제를 통해서 공급을 줄이고 그 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서민한테 돌려주는 이런 형태로 요즘 로또 청약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 단초를 이 분양가 상한제로서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에 내용 중에 소비재냐 생산재냐에 대한 그런 또 물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부동산 학의 발전 정도를 보면 지금 시간적 개념 그러니까 논문의 시간적 범위나 또 내용적 범위나 또 공간적 범위에 대한 학정의 버블 세븐 지역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앞단에 있어서 조금 명확화했다면 좀 많은 부분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버블에 대한 연구들이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부동산 학회에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그 선행 연구들이 부동산 학회에서 지금 퍼블리시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한 조금 선행 연구들을 조금 첨부해서 논쟁이 되는 부분들만 좀 끌어내서 가설을 설정하고 또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해내는 것이 병행된다면 아까 서평의 정도의 어떤 부분보다는 조금 더 진척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가격의 변화라든지 전세가율이라든지 또 이런 기대 심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라기보다는 평행 이론처럼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버블이 2007년 8년에 꺾였던 그 사례를 보면 가격의 변화 또 공급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해낼 조금 더 검증력을 높일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은 지금 로또 청약을 바라보면서 버블 세븐 지역이 아니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강남 3구 수용성 뭐 이런 지역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결국은 공급이 제한적 공급에 따르는 문제들을 묶어버리고 그 부분을 일반 지금 청년이라든지 일정 계층한테 몰아주는 어떤 정책적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더 많은 버블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서 다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떨어졌던 그 어떤 평행 이론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금 이런 연구들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고라는 게 이번 팬데믹 그 코로나 사태로 벌어지는 글로벌 경제의 어떤 충격들이 우리한테 닥쳐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강남대학교 김경인 교수님. 반갑습니다. 강남대학교의 김경인입니다. 먼저 시간 관계에서 촉박한 관계로 간단하게 좀 멘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문 자체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상 그 숨이라고 할까요? 우리 서본하고 결 자체가 약간 약간 혼동이 좀 즐겁지 않나.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멘트 하셨듯이 이게 정책 분석 쪽과 그다음에 우리가 그 분석이라는 측면 자체가 좀 약간 좀 보완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논문 자체가 나름대로 어떤 시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는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방향성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하고 징세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강력하게 가격 규제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이런 뭐 문맥을 맡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시적절한 논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논문 전체적인 편제상으로 내용 보면 이게 그 물론 분석인지 아니면 실증 분석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혼란을 줄 수 있는 그 소지가 좀 다분하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기본 맥락에서는 어느 정도 지표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가격 자체 정책을 피는 어떤 그 내용적인 면하고 그다음에 지표상의 면을 가지고 나름대로 뭐 임팩트 리스폰스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충격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명대학교 김익환 교수님 나오시나요? 유용한 그다음에 모건대학교 김영만 박사님. 안녕하세요. 모건대학교 김용만입니다. 일단은 그 주택시장의 공급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홍대희 교수님의 동의를 하고요. 분양가 상한제에 있어서 어떤 장점보다는 단점을 또 종종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나라는 그 대규모 어떤 택지, 값싼 택지 등이 신규가 다 고갈된 상태에서는 어떤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신규 공급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그 신규 주택에서 굉장히 갈증이 목말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수요가 많은 곳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시장적 무리가 있을 듯하고요. 사실상 이 입지 편의 시설도 아파트마다 다른데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실시함으로 인해서 어떤 다양성과 주택의 품질 저하, 학원력 부실 시공까지 돌 수 있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정희 교수님의 주택시장의 공급 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해봤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짧게 마쳐주십시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같은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자인 홍정희 교수님 코멘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사실 부동산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그냥 경제학을 완전히 전공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부동산을 잘 몰라서 이제 생기는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은연중에 넘어온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저희가 지금 써져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거시경제학을 했는데 그 내셔널 카운트에서 보통 부동산이나 그 하우징을 이제 정의하기를 투자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생각하고서 적었던 것들이 개념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충돌을 일으키는 것들도 많이 분명히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경작을 하다 보니까 거품을 예를 들면은 사전에 아까 김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거품이라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의 이론적인 검토는 앞에서 그냥 서술을 통해서 했었지만은 뒷부분에 가서 정말로 그래서 거품이 생겼는지 어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우회해서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는 형태를 지금 띄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 많이 참고해서 보충하면은 훨씬 제 생각에는 좋은 부분이 나올 것 같다. 예,